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험악한 날인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프라인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저하고 직접 얼굴 보니까 어떠세요? 야, 이건 완전히 짜고 치는 얘기 같은데, 감사합니다. 저는, 이건 녹화 중이라 얘기하면 안 되겠네. 저는 이제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학기가 전임 교수로서 마지막 학기인, 이제 정년퇴임을 앞둔 교수예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 강의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그런 주제의 강의를 하게 돼서, 한쪽으로는 그 사명감도 상당히 갖고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그 수강하시는 여러 학우들이 얼마나 만족하실까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갖고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이 주제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 자신도 수업 전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여러 분야의 이 관련된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나 이제 그런 걸 갖고 있는 입장에서 대략 한 2년 동안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자로서 또 어떻게 보면은 소위 저희 분야의 이제 시니어로서 어떤 책임감 같은 걸 가지고 좀 집중 탐구를 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개인이 또 우리 사회가 국가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의 제목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런 식으로 붙였던 게 아마 제 의도하고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전반부 강의에 대한 복습은 한 5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 우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 교과목의 배경이라든지 진행에 대해서 좀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론의 맥락, 콘텍스트라는 얘기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 디지털 기술, 디지털 혁명, 그리고 네 번째 파트에서 그 디지털 기술, 디지털 혁명을 넘어서는 것이 제가 적어도 지난 한 10년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결론으로는 융합기술이 만드는 융합혁명이라고 지금의 현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융합혁명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이제 다섯 번째 파트에서 그 4차 산업혁명론을 얘기한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의 얘기라든지 관련된 이제 국내외의 트렌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과목을 제가 만든 그 취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2016년 1월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또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해석도 있고, 이게 이제 소위 이해관계자들의 공감이나 합의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지금 그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투자를 해가면서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 기업이나 일반인들은 또 상당히 그게 뭐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이런 생각을 갖고 바라보이는 게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목에 그 4차 산업혁명을 우리나라에서 그 디지털 기술의 연장선, 디지털 혁명의 연장선에서 보는 그 시각을 좀 넘어서서 어찌 보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폭넓은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의 융합이 만드는 미래 사회로의 변환, 이런 거라고 4차 산업혁명을 규정하고 강의를 진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이 과목을 지금 이번 학기에 수강하고 계신 분들이
그 세종대학교의 학점교류 학생들이 처음에 한 70명 수강 신청했다가 지금 54명이 듣고 있고, 저희 또 사이버대학에 800명 정도가 신청했다가 한 50명 정도는 빠져가지고 지금 한 800명 정도가 듣고 계신데 전공이 다 다양해요. 거의 모든 학과 전공들이 다. 그래서 다양한 전공 지식을 가진 분들의 또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강의는 상당히 넓게 포괄적인, 뭐 기술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경영이나 사회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닌 포괄적인,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누구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생소한 지식이지만 누구에게는 또 굉장히 쉬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수분들을 위해서 심화학습을 따로 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까지 알 필요 없어 그러신 분들은 그냥 부담 없이 패스하세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주교재가 없고요. 지금 우리가 시험을 빼면은 13개 주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게 되는데, 어찌 보면은 그 주제 하나하나가 책 한 권입니다. 적어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참고 자료로 매주차 몇 개씩 올려드리는,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살펴본 자료들의 일부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옥석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일관된 어떤 그 해석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참고도서라고는 제가 몇 개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것만으로 부족한 분들은 밑에서 보여드리는 그 사이트들, 뭐 정부의 공식적인 사이트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이쪽과 관련된 분이 계시면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별로 참고할 게 없습니다. 이건 뭐 녹화돼서 나가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히려 정부 연구기관이나 이제 민간 기업 연구소에 굉장히 많은 유용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설명된 것만으로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저런 데를 직접 찾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삼져서 당부드리는 거는 교수를 좀 많이 괴롭히세요. 네? 괴롭히세요. 그 말은 아는 게 없어서 질문을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학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학생 입장에 안 돼봐서 오해하고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질문 던지세요. 교수 괴롭게. 예를 들면은 블록체인에서 무슨 비대칭 키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조금 더 알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질문이 긴가요? 비대칭 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저는 그거 붙들고 30분, 1시간 어떻게 하면 눈높이에 맞게 알맞은 설명을 해줄까라고 고민을 하고 답글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질문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허접한 블로그에 있는 비전문가들의 얘기들을 뭐 리포트 쓰거나 또 본인이 강의에서 이용한다, 이해가 안 간다고 막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교수한테 맞는 또 정확한 참고 자료도 요청하시면 저는 이 강의와 관련돼서 아마 적어도 수백 개의 머티리얼을 지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고 또 자료실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번 학기 강의 구성이 이렇게 15개 주차에 시험을 빼면 13개 주제로 되어 있는데 이 주제들이 지금 우리가 전반부에서 디지털 기술, 또 바이오 나노 기술, 융합기술, 이런 기술,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촉발한 산업경제의 변화, 그걸 주로 이론적, 개념적인 바탕을 만들기 위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부 강의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중간시험 전인 다음 주에 앞에서 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묶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얘기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얘기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 이제 오늘이 또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정리하는 자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전반부에 이런 준비가 되고 나면
그러니까 기술적인 기초가 없는 분들이나 평소에 기술과 무관하게 지내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 부분에서 힘드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정도의 자녀를 갖고 계시다면 고등학생 자녀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걔네들이 요즘에 과목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 같으면 그 과학 뭐 이런 과목에서 기초적인 얘기를 다룬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반부를 어쨌든 좀 넘어가시고요. 이제 후반부는 8, 9, 10, 11주 이 4주가 우리가 지금 뭐 신문 기사나 또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보고 있는 산업의 변화입니다. 산업의 변화.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가지고 뭐 인공지능이 어떻고 로봇이 어떻고 하는 그런 변화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4차 산업혁명을 전문가들 중에서도 제조업의 혁명이라고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엄청난 저는 그 편견이고 그런 편견이 정책이라든지 기업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데 미스리딩하는 잘못 이끌어가는 그런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산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촬영을 마쳤는데 75분 강의가 아니고 뭐 85분 어떤 거는 이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지루하더라도 좀 살펴보시면 전반부보다는 조금 재미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로봇이 어떤 식으로 그 실제 응용이 되고 있고 이제 이런 사례들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 12, 13, 14주가 오케이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뭔지를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우리가 이해했다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나라 입장, 정부 입장에서는 뭘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강의 부분에서는 제가 한 주 강의 교환을 쓰기 위해서 어떤 데는 3주, 4주를 고심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잘 때도 이 개인의 준비에다가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맞는 건가? 엉뚱한 얘기가 아닌 건가? 그래서 그 말씀을 미리 이제 변명처럼 드리는 거는 정답이 아직 없는 얘기예요. 누구도 자신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하고 또 그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말 시험은 리포트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기 전에 가졌던 생각, 그것이 이 수업을 들은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미 뭔가를 많이 알던 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조금 더 아는 거, 전혀 모르던 분들이 많이 알게 된 거, 저는 후자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 과제를 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 오케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럼 대략 이해를 했는데, 개인 입장에서 내가 뭘 준비를 해가야 될 것 같다. 또 내가 속한 직장이나 일터에서 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에세이로 쓰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채점하려면 저는 죽어나겠죠. 800장 정도를. 어찌됐든, 그래서 후반부 강의는 특히 암기라든지, 그걸 염두에 두지 마시고, 제가 의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과연 제 강의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본질, 어떤 그거에 대한 준비, 이게 갖춰졌는지 하는 거를 있는 대로 풀어보시라 하는 그런 얘기니까 부담 없이 후반부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 전반부 6개 주제, 이제 아직 그 6주차는 여러분들이 안 들으셨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그 중간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시험 대비 이런 거로 했으면 하는 기대도 있으실 텐데, 물론 중간중간에 그런 힌트가 들어가긴 할 건데, 그건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요. 제 오늘 보충 수업의 초점은 흐름, 전체적인 흐름,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얘기, 그런 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얘기가 아주 새롭고 아주 또 멋지고 그런 주장이냐?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 문명이 발전해온 이 과정, 그걸 설명하는 이론들은 1980년에 작고하신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제3의 물결에서부터 공간혁명, 제2의 기계시대,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이제 제러미 립킨. 아마 젊은 분들은 뭐 소유의 종말, 노동의 종말 이런 것을 교양서로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바로 그 제러미 립킨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3차 산업혁명을 얘기했고, 2016년에 크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새롭고, 전혀, 뭐, 대단히 엄청난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좀 중립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뭐 애들도 다 알듯이 디지털 혁명의 시대, 또 정보혁명의 시대, 정보사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꽤 오래 전서부터, 뭐 1980년, 90년 이렇게 넘어오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랑 비교해보면 어떻게 보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주장들은, 수가 맞아요. 제가 감히 평가를 하기에는. 무슨 얘기냐면, 1993년에 토플러의 그 제3의 물결에 이어서 제4의 물결이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요건 그 기업체에 계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고리타분한 얘기한 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4의 물결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물질 문명, 과학주의 이런 시대가 정신 문명,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들이 윤리 이런 걸 중시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거다. 뭐 종교적인 메시지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랜스피머는 소위 그 인류 2.0, 지금 현재와 같이 육체적인 능력의 한계, 지적인 능력의 한계, 이걸 가진 그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신인류가 소위 그 포스트 휴먼이라는 걸로 등장할 텐데, 그 포스트 휴먼에 이르는 그 과정, 트랜스 휴먼이라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념시대, 다니엘 핑크가 한 얘기도 지금까지 그 정보화 혁명, 정보사회는 과학기술이 중심이 된 하이테크 시대인데, 이게 잘못됐다. 하이터치. 그 다음에 하이 컨셉. 그래서 뭔가 연결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좌뇌에서 우뇌로 옮겨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한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그 미래학자, 이 사람은 GNR 혁명이라고 했죠. 지네틱스, 유전자공학, N, 나노기술, 그 다음에 R, 로봇공학.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2045년쯤에는 테크놀로지컬 싱귤레리티라고 그래가지고 기술적 특이점, 기계 지능이 전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나아지는 그런 시기가 2045년쯤 올 거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맞다 틀리다 하는 얘기는 누구도 지금 사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융합에 의해서 지금 새로운 혁명이 열리고 있다는 얘기를 한 분들도 있고, 자, 디지털 혁명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아직 그 공론화, 객관화된 정의는 아닙니다만 저는 세 단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누고 있어요. 요 슬라이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8주차 강의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대략 1960년대 말서부터 디지타이제이션. 그래서 이 디지타이제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디지털 컴피턴스, 역량을 갖추는 수준인데, 우리가 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날로그 형식으로 가지고 있던 거를 디지털로 옮겨감으로써 그냥 말하자면 기초적인 역량을 갖춘 그런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업들도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줄일까, 이제 이런 게 관심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80년대 말로 넘어오면서 90년대 초에 인터넷이 상용화된 이런 시기에는 단순히 그 디지털을 역량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 이런 거에서 봤듯이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거래하던 그런 행위를 디지털 월드로 가져가는 이런 활용의 단계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이제 그 2010년을 대략 분수령으로 보고 있는데, 요때 넘어오면서 디지털 기술들이 점프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깨진 2015년, 16년 그 사건, 그런 사건에서 놀랐는데 기술 측면에서는 2006년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이라는 분이 딥러닝이라는 그런 컨셉을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2010년, 11년 넘어가면서 구글에서 수많은 유튜브 뭐 이런 데 돌아다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동안에 식별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나은 수준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인식하는데 딥러닝을 쓰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알파고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 2010년을 전후로 해서 디지털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 그런 기점으로 봐가지고,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얘기합니다. 리터러시는 사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문해력이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다, 영어다 이런 언어를 배우면 어떻게 해요? 말하기, 그 다음에 읽기, 쓰기, 듣기, 이런 능력을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지털 기술이라는 걸 우리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 간 거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전통산업과 소위 신산업들이 서로 다른 행태를 보입니다. 전통산업들,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시멘스 독일의 이런 회사들은 전통적으로 하드웨어가 강한 그런 굴뚝산업 회사들인데, 이들이 소프트웨어 회사로 빠르게 변모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전통산업들은,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호텔이 에어비앤비에 깨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송 이런 데가 우버에 깨지고, 기업 가치가 그렇게 자산이 없는 새로운 기업들이 전통산업을 깨는 이런 파괴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시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는 전통산업 중에서는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벤처 회사들에게 자기의 자리를 뺏기게 되는. 그래서 2010년대 넘어와서 특히 미국 이런 데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막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혼돈하는 분들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전 산업, 전 사회의 변화예요.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산업의 변화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또 디지털 기술에 초점을 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첫 주부터 제가 이 슬라이드를 뒤밀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당황하셨죠? 제가 우리 동료 교수님한테 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이거 학생들 반응이 어떨까요? 그랬더니 말하자면 뒤집어지겠죠. 그러셨어요? 네.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용어에 놀라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제 강의가 끝나면 이 용어들을 설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강의 전반에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가 나갈 테니까. 그런데 이만큼 많은 새로운 용어 개념들이 어디 대학교 전공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문, 그 다음에 TV에 전문가들이든 누구 얘기하면 거기에 섞여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런 많은 용어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사회 측면에서도 이렇게 많은 용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대략 지금 한 40여 년 동안 IT 쪽에 저도 개발도 해보고, 그 다음에 경영 전략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해보고, 그리고 지금은 융합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도 사실 저는 주말에도 최소한의 개인적인 시간이나 이런 거 외에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맨날 바뀌는 그런 쪽에 대한 연구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하고 당연히 비교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혹시나 그동안에 별로 관심 없이 지내셨다면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번 학기 강의가 끝나시면, 수업을 끝나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맥락,
컨텍스트라고 하죠, 영어로는. 요즘에 어떤 그 용어 개념이든 하나하나의 그 용어 단어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느냐. 뭐 예를 들면 요즘에 그 비핵화, 이런 문제에 대한 의미가 쓰는 사람들마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용어를 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4차 산업혁명론을 얘기하는 그들이 어떤 맥락에서 얘기한 건지를 이해하는 게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4차 산업혁명론을 포함해서 지금 어떤 우리 사회 또 미래에 대한 변혁 이거를 얘기하는 거에 하나의 점프가 있었다면 그 시기를 2002년, 2001년 이때로 봅니다. 기술이 만드는 그 변혁이라고 보면 미국 경우에 1990년대 말까지 IT, 정보기술의 최강국이 되기 위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2001년이 넘어가면서 IT만 가지고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나노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미국이 NNI라고 그래가지고 내셔널 나노 이니셔티브, 나노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시작했어요. 근데 바로 나노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2002년에 NBIC 기술융합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나노, 바이오, IT, C는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인지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기술은 IT만도 아니고 나노만도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NBIC만도 아니고 온갖 과학기술, 인문은 뭐 철학, 역사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죠. 문화예술, 온갖 지식이 다 필요한 시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측면에서는 적어도 이런 그 획기적인 시발점이 미국에서 비롯됐고 독일 경우에는 메르켈 수상이 2006년에 집권하면서 독일 전체의 어떤 그 기술 내지는 국가 전략으로 하이텍 스트래티지, 기술에 의한 독일 전체의 경쟁력 변화, 사회 변화 이런 그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게 2010년, 2014년 이렇게 지금까지 2번 업데이트 됐어요. 2010년에 나온 그 하이텍 스트래티지가 기반이 돼가지고 2011년에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 제조업에 대한 혁신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는 일부 전문가들이나 사람들이 인더스트리 4.0 이퀄 4차 산업혁명, 제조혁명, 서비스, 농업 관심 없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독일의 흐름이 있었고, 리프킨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신문 보도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은 롱이다. 잘못된 얘기다. 지금 3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2013년에 NBIC2, 그러니까 4개 기술 융합, 그거를 넘어서는 새로운 융합 전략을 만들었는데 그게 CKTS라는 거예요. Convergence of Knowledge, Technology and Society. 지식과 기술과 사회의 융합. 사회. 지금 우리 토론방에서 제가 내건 주제가 기술혁신이냐, 산업혁신이냐, 사회혁신이냐, 놀랍게도 사회혁신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게 정답이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정답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는 측면에서 보면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자원에 따라서 뭐를 더 비중을 둘 거냐 하는 거는 선택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2013년에 나온 CKTS 전략이라는 거는 그 이전에는 미국도 기술만 봤어요. 그런데 사회, 더 나아가서 인류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는데 기술이 수단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실 것은 자, 미국이든 독일이든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든 어쨌든 기술이 주는 그 기회를 가지고 산업경제를 어떻게 혁신할 것이며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공통적인 관심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리프킨이 얘기한 3차 산업혁명의 맥락인데
립킨은 산업혁명의 그 단계를 이렇게 구분을 했죠. 1차가 석탄과 증기기관이라면 2차는 석유와 내연기관이고 3차는 재생에너지, 뭐 태양열이라든지 뭐 지열이라든지 파력, 파도, 풍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무한정 있는 수소를 이용한 그런 그 에너지원을 가지고 연결이라는 측면에서는 인쇄술을 넘어서 그 전기 전화를 넘어서 인터넷이라는 그 수단을 가지고 이제는 어떤 그 누구 혼자가 뭔가를 독식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기업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회적인 기업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자본주의라는 것도 분산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이런 시대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립킨은 뭐 비판을 받는 그런 그 측면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어떤 해안이라든지 그런 걸 상당히 좀 높이 보고 있는데 뭐 또 다른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할 단계는 아직 아니고 3차가 진행 중이다라는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또 3차 산업혁명을 다른 각도에서 IT 전문가인데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이 사람은 비트에 기반을 둔 정보혁명이 에이텀, 물질입니다. 제 자신이 40여 년 전문가 생활 중에 상당 부분이 IT 전문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대학에서 이제 경영 전략, 뭐 이런 쪽을 주로 강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IT 쪽에 상당히 저도 많은 신세를 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IT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작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큰 가치를 내야 되는 거는 IT만이 아니라 IT를 넘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에이텀이라는 게 물질 세계 그 기술이거든요. 이런 쪽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커라고 하는 거는 소위 우리가 프로슈머라는 말 하죠. DIY. 어떤 물건을 이제는 내가 직접 만들어 쓰는 그런 시대. 그래서 그 디지털 기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다. 그 디지털 기술의 대표적인 게 3D 프린터거든요. 여러분들 그 강의에서 들으셨지만, 뭐 강의 중에도 소개했지만, 뭐 중국의 어떤 혁신적인 스타트업은 한 1,0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집을 몇 시간 만에, 하루 만에 짓고 3D 프린터로 고층 건물도 지금 막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물질 기술이 굉장히 또 중요한 시대라는 것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혁명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그 우를 범하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독일 문서예요. 독일의 DFKI라는 인공지능 연구소가 2011년에 산업혁명의 단계를 우리가 1주차 강의 교환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784년에 기계식 방직기, 이게 1차. 그 다음에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 전기, 분업, 대량 생산, 1870년 2차. 그 다음에 그 모디콘이라는 게 공장에 가보면 PLC라 그래가지고 기계들을 제어하는데 일종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이걸 쓰기 시작한 시기를 3차. 그리고 4차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사이버는 가상이죠. 피지컬은 물리고. 가상과 물리가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고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그런 세상. 그게 여러분들 감이 오세요? 지금 우리는 예를 들면 제가 스마트폰을 그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나 개인은 가상과 휴대폰이라는, 그 다음에 내 몸이라는 그 물리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일체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공장의 그런 가상 물리 시스템이라는 건 뭘까요? 공장은 공장대로 뭐 눈에 보이는 장비, 설비가 돌아가, 물건을 찍어내. 그런데 공장 어느 한 구퉁이에는, 또는 심지어는 우리 공장이 아니라 우리 공장에다가 장비를 납품해준 다른 회사의 컴퓨터에는 우리 공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둘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 그게 가상물리 시스템이에요. 자, 호텔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호텔이 있어요. 근데 그 호텔은 예를 들어서 여기 뭡니까? W 호텔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종로에 있는 어느 IT 업체 그 W 호텔에서 돌아가는 모든 메커니즘이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 그 둘이 긴밀하게 필요에 따라서는 지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제조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그렇게 의미 있는 건데 이게 만들어가는 그 산업혁명을 4차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라우스 슈밥이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을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2011년에 독일 내에서는 이미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장이 이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정리가 있는데 오늘 시간은 우리가 뭘 배웠는지만 간단히 지금 짚고 넘어갈게요. 기술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안 보고. 디지털 기술을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정의를 또 소개를 해드렸냐면, 1945년에 이제 소위 디지털 컴퓨터라는 게 처음 나오고, 컴퓨터 기술, 통신 기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오고 있다 그겁니다. 그걸 우리는 그동안에는 정보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특히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 디지털 기술이라는 말을 마구 써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컴퓨터 기술,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뭐가 다르냐, 같은 거냐, 이거 누가 좀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명확한 정리가 없어. 그래서 제가 전통적인 정보통신 기술에다가 디지털 신기술, 여러분 강의에서 여러 번 저한테도 들으셨겠지만 디지털 신기술 그러면 뭐예요? 대표적인 게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ICBM 얘기했죠?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C는 크라우드, 그 다음에 B는 빅데이터, M은 모바일 내지 5G 통신. 우리 평창 올림픽에서 들어온 이거 한 게 이제 5G 통신의 시작이라고 보면 그런 AI와 ICBM, 거기에 이제 3D 프린팅,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렇게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블록체인까지 그런 디지털 신기술을 합친 거를 디지털 기술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근데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거는 그 기술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어떤 면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쓰고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우리가 관대하게 쓰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전문적인 논의를 하는 데서 이 기술의 의미를 모호하게 썼어요. 이 4차 산업혁명 논의에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조금 구분을 했냐면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마디로 과학기술 지식, 그걸 넘어서는 또 다른 지식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로운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기법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를 기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기술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르네상스 그 전후 물리학이다, 생물학이다 이런 학문들이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된 거고, 기술이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건 꼭 과학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는 기법이나 장치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넓게 보면 우리가 온라인 쇼핑, 카쉐어링 이런 그 새로운 산업이나 비즈니스 모델로 나온 것도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도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맥락에 따라서는 소위 기초기술이냐, 응용기술이냐, 또는 그 산업이냐, 제품 서비스냐, 이건 좀 구분해줘야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걸 여기서는 한번 짚어두는 거예요.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게 소위 제가 한 40년 정도의 연구나 경험 이런 걸 통해서 디지털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발전해 왔는가를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디지털 기술이 앞으로 어떤 쪽으로 기여를 하겠구나,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드웨어는 자꾸 작아지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발전해요. 그죠? 그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보와 통신은, 특히 통신은 속도가 빨라지고, 우리가 뭐 KTX를 타도 아무 끊김이라든지 불편 없이 초고속 이동성, 그다음에 광대역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수도관 같은 게 무지하게 이게 넓어가지고 물을 아무리 흘려보내도 그냥 빠르게 흘러갈 수 있는 이런 통신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요 대목이 중요한데, 디지털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효익이 뭐냐, 서비스가 뭐냐. 기본적으로 자동화, 지능화, 그런 걸 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간화, 가상화, 실감화, 친인간화, 친환경화. 뒤에 있는 얘기들의 일부는 제가 좀 덧붙인 거예요. 이렇게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가상화라는 거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하는 일들을 가급적 컴퓨터 안에다가 우겨 넣는 거예요. 실감화라는 거는 컴퓨터 안에 넣어놓으면은 내가 만져볼 수가 없잖아요.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거를 현실로 끄집어내는 거를 오히려 실감화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현실 공간에 있죠. 근데 스마트폰은 가상 공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는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왔다 갔다 했죠. 컴퓨터에서 뭐 하려면은 인터넷이 되는 PC, 회사의 PC, 거기에 갔어요. 지금은 우리는 늘 가상 공간을 갖고 다녀요. 그게 발전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낸 변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90년대 초반에는 이비즈니스인데, 초기에는 이커머스라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그게 중심이었는데 2000년대로 가면서는 협업, 물건을 사고 파는 건 물론이고, 뭐 납품업체가 자동차, 예를 들면 완성차 회사에 부품을 제공해주고, 완성차 업체가 만든 차는 뭐 도매상, 소매상을 통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유통을 통해서 판매하고, 이런 이 과정에 그 뭐 종이문서가 왔다 간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인터넷으로 하게 된 게 이제 이비즈니스죠. 그리고 2010년 지금에 와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비즈니스, 뭐 전자상거래 이런 말조차 이제 안 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많은 일들을 컴퓨터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만든 90년대 산업경제 변화는 이비즈니스라고 정의하면 되고요. 90년대에 한참 또 발전한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우리는 유비쿼터스 기술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3주차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경제 얘기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유비쿼터스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기기나 사물에 컴퓨터가 부착이 또는 식재가 돼서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그리고 무의식적인, 뭐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얘기하시면 돼요. 컴퓨터 통신망 안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현실 세계, 가상 세계 간의 경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80년대 말 넘어오면서 마크 와이저라는 사람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얘기를 했고 죽었어요. 저보다 한 살인가 그런데 뭐 죽었어요. 유감스럽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일본의 사카무라 켄이라는 교수가 똑같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스마트한 세상, 그거를 네트워크로 설명을 했고, 마크 와이저는 컴퓨팅으로 설명을 했고, 그들이 얘기한 그 대상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마크 와이저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그 개념을 그림으로 표식한 건데, 자, 오른쪽이 우리가 순수하게 컴퓨터라는 가상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떨어져 있는 그 상태.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가상현실, 그 말은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컴퓨터 안에 우겨 넣었다 그거예요. 소프트웨어화하고 데이터화해서. 그
그런데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뭐냐면, 왜 컴퓨터를 우리 몸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간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들이 연결되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지금 이 사상이라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으로 보면 컴퓨터를 하나도 안 쓰는 완전한 현실 세계가 있고요. 모든 게 다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완전한 가상 세계가 있다고 그러면 그 중간 완전한 가상 세계에다가 현실 세계의 개체,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영화에 갑자기 어느 배우 사진이 얼굴이 들어간다든지 이건 가상 세계에다 현실을 갖다 집어넣은 거죠. 거꾸로 현실 세계에다가 그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가가지고 그 가상성을 증가한다면 이제 이거를 증강현실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애플리케이션 지금 많은 거죠. 어디 해외여행 갔는데 저 건물이 뭐지?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갖다 그 카메라로 대면 그 건물의 이름이라든지 부동산 같으면은 그게 매물 정보 이런 게 컴퓨터 화면에 뜨는 그게 이제 증강현실 응용인 거죠. 이런 식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기술을 80년대 중후반서부터 발전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또 네트워크 기술은 컴퓨팅 측면에서는 always connected, aware, active, smart artifact. 늘 연결되어 있고 늘 뭔가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지능화된 사물들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통신망 기술은 통신이 굉장히 빠르게 쉽게 이루어지니까 언제 어디서든 그 내가 원하는 대상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감시 다 당하고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그 앱 하나 깔면 다 동의하라고 그러죠? 저 안 해요.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구글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우리 정보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없는데 어찌됐든 네트워크 기술, 그 다음에 이게 광대역 초고속이 되다 보니까 동영상 같은 거 그냥 수초 다운로드 이런 게 가능해지고 그런 연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엎드리고 그 다음에 입소문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티 능력이 커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 그런 것들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기업의 응용이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상거래, 협업 이런 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유비쿼터스 도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이런 말들 들으셨는데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기술과 90년대 응용 이런 거를 거쳐온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한 10장 정도 우리가 디지털 기술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이 뭘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대상인 로봇과는 다르죠?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다룬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 실제 어떤 액션을 하려면 로봇이라는 하드웨어가 따라가야 된다는, 연결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은 크게 인지, 추론, 학습, 행동 이런 영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데 인지에 필요한 하드웨어는 뭐예요? 센서거든요, 센서. 그건 인공지능의 연구 영역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거는 전자공학, 기계공학 이런 쪽의 기술이고 그 다음에 추론, 학습 이게 이제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고유한 부분이죠.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문장을 번역하기도 하고 소리를 해석하기도 하고 요즘에 AI 음성 비서 나오는 그런 것들 이제 그 알고리즘 부분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동도 소프트웨어 그 안에서 뭔가 어떤 실행 지시를 내리는 이런 게 인공지능 영역이지 기계가 스위치 꺼야 된다. 그 액션 하는 거는 그거는 인공지능 영역이 아니죠. 그런 부분 구분하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을 알파고까지도 어떻게 보면
약 인공지능이에요. 어떤 특정한 문제에서는 잘하는. 그런데 제가 가진 모든 지식 플러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지식 지혜보다 넘어서는 인공지능? 그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중간, 인간 수준의 그걸 가진 거를 강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걸려야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은 2029년, 그 다음에 초인공지능은 2045년. 그러니까 그 전 인류의 지능을 초월하는 기계지능이 등장 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을지 틀리는지 지금 알 수 없어요. 자, 이 대목에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면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쓸모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50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그 시기는 제가 볼 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으면, 그거에 기회가 되면 내가 갔든 내 새끼들이 갔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술이 만들어낼 세상이 위협이 된다 그러면 그 위협을 내가 당하든 내 자손들이 당하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기라는 문제는 너무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고 기회냐 위협이냐를 식별해가지고 기회는 살리고 위협에 대한 거는 준비를 해야죠. 대비를 해야죠.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국가가 됐든. 근데 이제 그 위협에 준비하는 것이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제가 사명감 같은 걸 갖는다고 드리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소위 우리 일반인들이 전문가들을 깨우쳐야 돼요. 심하게 얘기하면. 네, 저는 요즘에 이제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는 얘기를 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정년퇴임 은퇴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어떤 한 부분의 전문가들이 오히려 사회를 잘못 이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전문가라는 게 어느 한 분야의 깊은 지식이 그게 편견이 되는 거라면 일반인들 그런 지식을 안 가진 사람들보다 오히려 못한 그런 시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되는 거, 그런 사회가 되는 거를 막으려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전문가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당신이 잘 알겠지만 그 기술이 산업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당신이 모를 수도 있다. 내가 그거를 오히려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우리가 기술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상현실, 증가현실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한 가상세계, 완전한 현실세계, 그 중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공지능 못지않게 심지어는 마케팅, 광고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9주차, 10주차 이렇게 가보면 공장에서 정비를 하는데 정비사가 매뉴얼이 없어요. 또는 초짜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정비해야 되는지 몰라. 그럼 구글 글래스 같은 걸 내가 쓰면 여기 떠주는 거지. 작업 지시가. 그 다음에 보이는 거지. 어디에다가 뭐를 집어넣어라, 조립해라 이런 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응용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80년대, 90년대를 넘어오면서 기술과 응용이 발전해가지고 그 뿌리가 된 거고, 중요한 사건이 2012년에 인터넷 주소 체계가 IPv4 버전 4라는 얘기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이게 이제 IPv6 버전 6라는 걸로 넘어갔는데, IPv4는 주소를 43억 개인가까지밖에 못 줘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이라고 그러면 한 사람이 한 개는 못 갔죠. 그런데 우리는 내게 지금 태블릿 쓰지, 사무실에 PC 쓰지, 그 다음에 내 몸에 여러 개의 센서 붙이고 이러려면 한 사람이 몇십 개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돼가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소 체계가 IPv6, 이건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에 힘입어서 대략 한 2008년, 9년 이때쯤에 이제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의 개수가 인구 숫자보다 늘어나고 2020년쯤 되면은 전 세계에서 뭐 250억 개다 또는 뭐 500억 개다 이런 정도의 그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런 시대는 뭐예요? 그 구주차 뭐 이때쯤 강의에 나올 텐데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기기들의 센서들이 연결이 되고 그것들이 다 인터넷이 돼서 필요한 정보를 다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IoT에서도 중요한 거는 센싱, 네트워킹, 인터페이스 이 세 가지 기술인데 센싱은 전자공학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트워킹은 정보통신에서 이 통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부분이 뭐 빅데이터로 가공을 한다든지 뭐 이러는 그 연결 기술이에요. 그래서 IoT라는 걸 너무 넓게 보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대용량 또 실시간에 발송하는 그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에는 센서 기술, IoT 기술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석, 해석하는 기술에는 딥러닝, 인공지능이 또 연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기술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여기까지가 IoT, 여기까지가 뭐 빅데이터 이렇게 자르면 그거는 잘못 이해하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컴퓨팅 자원을 그거를 리모트 원격지에 있는 거를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접속해가지고 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쓸 때만 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사는 거나 월세를 내거나 심지어는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응용이 이아스, 파스, 사스 그럽니다. 사스는 그 감기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그냥 통으로 빌린다 그런 말이죠. 제 강의 중에 XaaS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어느 시기인가는 마누라까지 서비스로 빌릴지 모르겠다 그런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XaaS라고 하는 건 그 X는 뭐든지 말하자면 서비스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비스는 인프라 또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이 세 가지다라는 거 다시 강조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동통신 기술이 우리가 지금 그 평창올림픽 때 5G 이거를 먼저 시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3세대 우리가 그 14메가 뭐 이런 걸 쓰고 4세대 통신을 얘기할 때 4세대는 1기가 정도가 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쓰고 있는 LTE를 1기가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4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세대 통신은 핵심이 전송 속도라는 측면에서는 1기가에서 10기가 지금보다 엄청 빠르고 수십 배. 그 다음에 저지연이라는 얘기,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뭐 저지연이라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예를 들면 교량에 묻어놓은 센서에서 그 KT에 있는 서버로 데이터가 넘어가는데 이게 한 1초 걸려. 그러면은 뭐 화재가 났거나 다리가 무너지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게 다시 명령으로 넘어갈 때는 늦죠. 그러니까 1ms 내 서버로 가서 거기서 필요한 명령이 나오게. 이거를 강의 중에는 그 텍타일 인터넷이라는 말을 썼는데 실감입니다. 실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손으로 미세한 어떤 터치를 할 때 이거를 바로 반응할 수 있게까지 해주는 그런 통신을 지금 5G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블록체인은 얘기가 나오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융합에 대해서 요 얘기 다시 한번 이질적인 지식의 연결과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가는 수렴 발산의 진화적인 프로세스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여기서 지금 밀리고 있어요. 자,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지식과 기술들이 융합이 됐죠? 기술 생태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또 수없이 많은 앱이 다양한 산업을 등장시키고 전통 산업을 깨버렸어요. 이게 이제 소위 산업 생태계 활용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강의에서 강조하는 게 이질성, 다양성이 커야 돼요. 그래서 이걸 비빌 때는 힘이 들지만 이걸 확산시키기는 쉬워져요. 왜냐하면 다들 숟가락, 밥그릇 하나씩 갖고 들어갔던 이해관계자가 되니까. 근데 이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단선이 됩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몇 명이 또는 혼자서 만들어가지고 확산시키려고 보면 안 돼요. 네? 만든 사람들밖에 안 써요. 이런 문제, 이게 융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그래서 융합은 기술도 있고 경제도 있고 경영이나 응용이 있다 하는 말씀 드렸고, 융합에 들어가는 기반 기술로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정보 기술, 인지과학 기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노 기술은 머리카락 굵기 10만 분의 1. 그래서 보통 1나노에서부터 100나노 정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기술 사실은 바깥에 있는 거는 원자나 분자 같은 거는 1나노 이하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생물 측면에서는 단백질이나 적혈구나 이런 거는 강의에서 얘기한 게 100나노가 아니라 1000나노 이렇게 가도 또 큰 거고. 그래서 그 중간에 그걸 다루는 기술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물질계 측면에서 나노, 탄소 나노 튜브, 그래핀 이런 신소재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나노 기술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융합 기술이기 때문에 또 초미세 물질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어떤 제품을 만드는 비용이나 이런 걸 줄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3D 프린팅 같은 거에도 결국은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그런 3D 프린팅으로 찍어낼 수 있는, 심지어 우리 식재료도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 간이라든지 이런 세포도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럼 3D 프린팅에 넣어줄 수 있는 재료 기술,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유전공학, 이쪽에, 인공장기, 재생의학, 이런 기술들이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고, 지금 4주차에서 얘기했던 게 유전자 편집 기술이죠. 그게 이제 우리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 또 우리가 함께 지내는 동식물, 이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줄 수도 있지만,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이 마치 신처럼 잘못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기술이 이런 특성,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통제하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 지금 토론도 하지만 안 보여요. 이 기술을 가지고 어디에 응용을 하거나 하는 게.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인간 능력의 한계를 초월할 수도 있고, 인간이 신의 영역에 갈 수도 있는, 그리고 특정 임무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무슨 수술 받으려면 굉장히 많이 절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소위 침습이란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째고, 사람 몸에 아픔, 이런 것들을 없게, 최소화하게 그런 기술로 간다는 거죠. 자, 융합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융합 기술을 이용한 기업 활동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융합 비즈니스가 기술에서 제품 서비스를 만들고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있는가 하면, 거꾸로 사회 문제, 사람들의 욕구를 제품 서비스에 반영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반대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술 쪽에서 가는 게 이제 디지털 컨버전스, IT 융합, NBIC 융합 이런 게 있다고 그랬고요. 시장, 소비자들의 욕구 이런 데서 시작한 게 제품 융합, 또 서비스 융합, 산업 융합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대략 한 40년 동안에 IT를 포함한 기술들이 만들어갈 제품 서비스의 변화, 새로운 세상의 변화,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흐름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예전보다 조금 지연됐습니다만은 한 5분 정도
4차 산업혁명론에 대한 얘기를 우리 그런 예비 지식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스 슈밥이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3차 산업혁명의 기반 위에서 다양한 기술 융합의 결과로 물질 세계, 디지털 세계, 생명 세계가 경계가 낮아지는 사회 전반의 변혁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번역은 제가 직접 한 겁니다. 제가 국내 자료들을 많이 참조하지만 많은 경우에 원문을 찾아봐요. 이게 잘못 번역이 되거나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크라우스 슈밥이 얘기한 핵심은 자, 피지컬, 디지털, 바이올로지컬. 물리적 세계, 생물학적 세계, 그 다음에 디지털 세계가 경계가 낮아지는 기술 융합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범위가 포괄적이고 영향은 전반이고 인간 정체성의 변화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바이오 기술, 뭐 인지과학 기술 이런 거에 의한 거를 강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크라우스 슈밥이 얘기한 기술들이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기초기술, 원천기술 이런 거에서부터 실제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 제품 이런 것들이 막 혼용돼 있어가지고 그걸 수용하는데 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이런 번역을 국내 누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물질계, 가상계, 생명계 기술로 나눠가지고 강의에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 없다 또는 그 안에다가 뭘 담아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제가 정리해 드리고 있는 거는 디지털 기술은 물론 기술 측면에서는 나노, 바이오, 인지과학 이런 기술들이 융합되는 그런 기술 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회 또는 위협을 얘기하는 거고 산업경제 전반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걸 위한 우리 사회, 국가 측면에서의 대응, 준비 이게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또는 연구기관에서 많이 비교 분석 자료로 내놓는 게 이 다른 나라의 제조 중심의 전략이에요. 편향이 돼 있죠? 우린 이걸 넘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나온 게 이제 지능정보사회 이게 박근혜 정부 때나 지금 문재인 정부 때나 소위 공식적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지능정보사회, 디지털 혁명이 만들어내는 세상에 대한 대책입니다. 바이오, 나노, 그 다음에 사회혁신, 사회통합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이런 다양한 바이오, 나노 기술에 대한 계획이 가고 있는데 따로 가요. 따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장의 슬라이드에 개인생활, 산업경제, 정보공공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건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는 얘기인데 이 두 장의 슬라이드는 후반부 강의에 대한 맛보기 얘기예요. 그래서 슈밥이 얘기한 거를 제가 이탈릭으로 위에 써놨고요. 제 얘기를 밑에다가 써놨는데 개인 생활은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이 일은 for money, 돈을 벌기 위한 일과 for friends, for achievement, 성취나 우정을 위한 일 이렇게 개념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라이브 강의실 같은 데서 얘기하면 일자리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시니어들, 저도 그렇지만. 근데 일자리라는 게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for achievement와 for friendship 돈과 상관없는 우린 그런 일거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산업경제는 이제 모든 것이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혼자 하는 시대가 아니라 또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고요. 정부의 역할은 작아지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 그 슈밥이 한 얘기를 옮겨놨는데, 슈밥도 누구는 공포 마케팅을 했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슈밥이 얘기한 거의 그 맥락을 잘 살펴보면 기회와 위협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혜롭게 함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일자리에 대한 위험 얘기로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론을 주장한 강조한 크라우스 슈밥조차 핵심은 뭐를 우리가 기회를 살려야 될지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나 각자 역할이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을 누구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깨서 올바른 방향을 잡고 함께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정보다 한 10분 정도 더 걸렸는데 일단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하고 짧게나마 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